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면전이 벌써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는 조금 과민한 게 아니냐는 시각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주말 사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연휴 기간에 아마 시청자분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예. 근데 방송을 해설하거나 예. 그다음에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주말에 굉장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모습으로 대부분 장식했습니다. 예. 저도 포함해서 해설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중립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 클릭수나 생각해서 굉장히 증폭시키는 모습이 더 이렇게 시청자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오늘부터 방송을 맡고 있는 김채훈 PD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게 전쟁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충돌로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사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천적으로 또 분쟁이 계속되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충돌로 표시하자. 그리고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간다면 그때는 전쟁으로 표현하자 하는 이 표현 하나를 아마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염두에 둬서 표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방송은 신중해야 되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굉장히 이런 표현을 하나 중요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국내 대부분의 그 증권사들이 남이 이렇게 충돌 내지는 전쟁의 우려 일편에서 유망 종목 다 합니다. 근데 남이 불행한 가지고 다 하는 유망 종목을 일제히 추천하는 것도 사실상 그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한번 국내 증권사들이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불안이 이렇게 증폭되는데 거기에 대고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채은 PD께서 표현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종전보다는 더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 오르고 안전자산 가격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점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이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있는 점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더라도 다른 뭐 이집트는 중재를 한다든가 이란은 사실 직접적으로 개입이 없다든가 그렇죠. 다른 서방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것과는 비교적 평안하다. 다른 거는 비교적 평안하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정리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우리 김채은 PD께서 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중동산 두바이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WTI라든가 북해산 브렌트유는 4%가량 올랐습니다. 이 중동산 두바이가 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중동산 두바이는 일주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오늘은 이 중동산 두바이는 WTI라든가 아니면 브렌트보다 오히려 낮게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의 대폭적인 증산 때문에 그렇다. 3대에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면 서부 텍사스 중유라든가 두바이유 이번에 중동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가입니다. 유국종입니다. 4% 올랐습니다. 다른 요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4% 올랐다고 해서 중동산 두바이다 이렇게 중동 지역의 갈등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동산 두바이는 지금 0.4%뿐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미국 증시에 3대 지수가 올라가는 그리고 향후의 중동 증시에 관련해서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관건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 근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5차 중동 전쟁 이제 자막을 마지막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옴키프루 전쟁, 이 전쟁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증시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행인 것은 지금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국제유가 역시 점차 안정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유가 한번 보면 오늘 중동산 두바이가 사실 0.5%도 상승에도 못 미쳤습니다는 예. 국제 원유 시장에 올해 들어서 유가를 이렇게 결정짓는 요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렇게 충돌로 인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 원유 시장에 국제 유가를 결정한 올해 들어서 결정 요인은 뭘까 하는 측면은 중국의 수요 문제, 예. 그다음에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감산 이양으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이외에 이란이라든가 미국 관계, 그다음에 사우디와 미국 관계하는 중동 정세 문제, 그리고 각국의 원유 무기화 문제거든요. 예. 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강수민 캐스터도 보셨습니다는 국제유가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전면전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제유가가 스카이로켓팅 현상 수직으로 올라야 됩니다. 근데 중동산 두바이는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는 데는 강수민 캐스터께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일단은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원유 생산 지역, 주요 생산 지역은 원유는 납니다. 예. 근데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지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란이 개입만 되지 않는다면 또 이란이 지금 원유 증산하는 문제에서 이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국제유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려하는 스카이로켓팅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느냐. 거의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그 증시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보면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한 19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는 예. 선물 시장에서 20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감안한다면 오늘 이러한 심리 안정 때문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 정도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을 시청자분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감이 있을 때는 안정자산의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달러 인덱스도 거의 전일 대비해서 플랫하게 움직였고요. 달러 인덱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0.01%는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가격은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불안할 때는 안정자산이 선호되면서 예.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김채연 PD께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2년물서부터 아마 10년물 준비가 되니 자 국채 금리는 거꾸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국채는 사실상 가장 안전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셧다운 문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채 협상 때문에 국채 발행이 이렇게 안 됐던 부분도 계속해서 국채 발행이 되는 상태거든요. 새로운 해결은요 10월 1일 맞춰서 예.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뭐든지 국채 금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인과관계 없이 이렇게 들이붓는 것은 사실 시청자분한테 정확한 인과관계를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채연 PD랑 같이 해서 이렇게 여러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 시청자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충돌의 핵심 관건, 이란의 개입 여부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란에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종전과 달리 남부 지역의 가자의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는 헤즈볼라가 하는데 이 헤즈볼라가 이란이 개입됐다는 거 자기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란이 개입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는 4차 중동전쟁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그렇게 주목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란이 지금 어떤 위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사우디의 대사관 이전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선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루살렘 선언 아주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때 당시에 텔아비브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느닷없이 미 대사관을 이렇게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조치였었거든요. 이때 결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우디 벨트가 공고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사우디 벨트는 뭐냐 하면 사우디가 중동의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까지 이렇게 벨트가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예루살렘 선언과 함께 친이스라엘 정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사실 분노의 날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트럼프가 사실상 이렇게 친화적인 정책을 친다면 하나의 초승달 벨트의 선두개가 해당되는 이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됐을까 하는 측면은 예. 이란에 대해서는 사실 핵협정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란이 소외됐던 거죠. 예. 그럼 이제 바이든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우디와 관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사우디와 관계 개선했던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트럼프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 정책 취하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때 관계가 흐트러졌던 사우디와 빈살만 문제 때문에 그렇죠. 빈살만 문제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실 미진해지면서 이 사우디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더 다가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과 러시아에 다가간 상태에서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안정을 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미 국민의 경제 고통 지수를 줄일 수 없고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를 끌어안기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란의 위치는 뭘까? 예. 그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는 이란이 직격탄 경제 제재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까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아파의 그 맹주격에 해당되는 이란은 더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사태에서 보면 이란의 입장이 어떤 입장을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앞으로의 방향성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끌어안고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같이 이란 문제는 트럼프 때는 사실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 지휘로 인해서 예. 그럼 오바마 정부 때는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는 핵협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을 끌어안아들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는 오바마 정책 지휘기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핵협정 포기하고 이란의 경제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를 되살리기, 트럼프를 지우기 나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란을 안는 거죠. 이란을 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직전 사태 억류했던 미국인을 5명 풀어줬습니다. 이란이. 거기에 경제 대가로 이란에 대해서 60억 달러 이렇게 제공하기로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때 경제 제재 조치가 풀리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도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는 양동 작전이다. 사우디도 안고 수아파의 맹주에 해당되는 순위파에 맹주에 해당되는 사우디도 안고 예. 그다음에 시아파의 맹주에 해당되는 이란도 아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난다.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측면이 지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청자분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언론에서 보더라도 중동에 대해서는 마치 뭐가 붕괴되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정당 미국 증시는 주가가 선물 시장 대비해서 400포인트, 현물 시장에서는 200포인트 이상 가깝게 올랐고 국제 안전자산이라 하는 측면도 가격이 뛰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동 정세는 사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옵니까? 미국이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중동 정세 이렇게 보면 앞서 사우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의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양동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현 입장, 바이든 입장대로 간다면 중동 정세 문제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뭐냐.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트럼프 내지는 공화당이 사실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와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똑같처럼 중동 정세에 대해서 하도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형태가 재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지우기를 주력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트럼프의 탄핵설이 5차례 걸쳐 있었거든요. 예. 탄핵선을 방어하면서 자, 월가에 지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끌어안기에 가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을 앞서 맞습니까? 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럴까? 미국은 금권 선거입니다. 금권, 돈에 의한 선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18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됐었거든요. 예. 중간 선거는 트럼프 정부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결국 금권 정치에서 유대인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자, 아랍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에서 보면 역시 국제 원유 시장에서 보면 선거 때는 미절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를 집권당이 미 국민들의 평가로기 때문에 자, 미절 인덱스는 뭘까 하는 측면은 실업률은 그다음에 인플레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플레니까 원유 시장 안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유대인을 끌어안으면서 결과적으로 최대 맹주에 해당되는 친이스라엘, 친사우디에 해당돼서 국제 원유 시장에 중대 안타내식으로 원유 시장을 포석하는 이런 목적이 강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떨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는 똑같이 자막이 반복된 게 아닙니다. 음. 자, 2020년 대선 과정, 2018년 중간선거와 똑같습니다. 예. 유대인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당시의 트럼프 방어와 탄핵설 방어와 지금 바이든도 탄핵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케빈 맥카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의장에 해임됐던 게 민주당 당론으로 선택된 것은 뭐냐? 바이든 탄핵설을 제기했던 사람이 케빈 맥카시 아닙니까? 근데 해임만 있으니까 당론으로 이렇게 해임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럼 탄핵설 방어를 하는 측면이 사실 유대인을 끌어안기 측면에서 그때는 안테나는 이스라엘이고 이번에는 안테나는 사우디라는 겁니다. 문제는 순위파는 자, 사우디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연계선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우디 벨트지 않습니까? 예. 거의 들어맞죠?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는 반 트럼프의 바이든 지지층을 공고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를 안정시켜야죠. 예. 인플레요. 근데 지금의 이렇게 보면 지금의 중동 정세에서 보면 사우디보다도 이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란을 끌어안는 겁니다. 예. 이란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안정시켜 그다음에 미절 인덱스 경제 고통지수 줄여들여 이 2023 대선에서 바이든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측면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나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미국 의회 역사상 하원 의장이 처음으로 해임됨에 따라 그 파장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5차 중동 정세에서 보면 예.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요하다 보면 사실 똑같은 경도를 가져간다. 그런데 불안한 요인이 있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정책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보면 이번에 케빈 맥카시의 해임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공화당 내에 친트럼프 내지는 프리덤 커커스의 내에 친트럼프 계층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티파티 커커스에서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나오느냐? 왜냐? 지금의 미국에서 보면 대외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연방부채 협상이라든가 이번에 셧다운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차기 의장은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공화당도 특정 사람, 티파니 코커스, 친트럼프와 프리덤 코커스 이 사람에서 주비되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자,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이 바이든 정부의 사우디를 끌어안고 이란을 끌어안는 전략이 된다면 지금 5차 중동 전쟁 가능성은 적다.
미국의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타났고요. 예. 사실 미국의 증시만이냐, 어제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예. 국내 언론만 그냥 뭐 아주 이렇게 했지만 이런 문제, 근본적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여론조사 결과에 우위를 쓴 트럼프 내지는 코커스, 프리덤 코커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만약에, 자, 과거 트럼프 정부의 1기 때 이란을 경제 제재 조치로 가는다면 이란이 반발이 되고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그렇게 이란 간의 이렇게 전쟁, 갈등 문제에서 충돌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국제효과를 나간다. 그러면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트럼프 당신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1기 때는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조치를 하고 핵협정을 파악했습니다는 이번에는 그런 가능성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런 악수를 두겠느냐 하는 측면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폴리네코의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의 중동 정책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지금의 양동 정책과 트럼프가 여론조사 기관의 우위를 입장에서 보면 1기 때 이란을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가져가지 못한다. 예. 그러면 중동 정세만큼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정책이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유 시장은 안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통화 정책 방향성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충돌이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한 요인이 있죠. 예. 그 컨플릭트 자체 용어들을 보면 항상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시장 모습이 사실 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란이 앞으로 개입할 것이냐.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시청자 여러분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동 정세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시적 성격으로 그칠 겁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볼 땐. 예. 그러나 이란이 개입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것은 중동의 전쟁 문제 가능성도 우려된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효과의 전망 부분 보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은 150달러, 시티뱅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80달러. 그 유가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유가 부분이 이런 게 나타날 때는 바로 조정해버리거든요. 예측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근본적 문제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홍앵커를 통해서 이번 사태 이전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유가 전망 150달러, 예. 시티뱅크가 80달러. 이 전망에서는 뭐 상향 조정하든 하향 조정하든 변화가 없는 것도 아마 시청자분이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다시 복잡하게 전개됨에 따라 일부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심각한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최상문 경제수석께서 이런 문제에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 너무 국내 언론들이 이것을 이렇게 중동에 마치 갈림바기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림치면 중동과 관련돼서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지금 르네상스 계획에서 많은 국익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과 원전 문제가 돼 있고 11월 달에는 자 부산 엑스포 문제도 결여돼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언론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중동의 각종 이권과 관련돼서 또 관계와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설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땐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최대 베스트 솔루션,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 세계를 방어를 위해서 달러의 매도를 300억 달러 했다 하는 이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사태를 위해서 일부 취약국들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방어하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으로 방역하는 것은 경제 우를 자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그동안 외환보유가 충족한 상태거든요. 예. 이러한 전시 때 자, 외국 자본이 이탈되고 외국인이 이탈되는 것이 가장 자국 국민이라든가 국내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투자분이 밖으로 이탈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 완충작지에 해당되는 달러를 많이 충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세계라 방어를 위해서 달러 매도 개입을 한 상태거든요. 우리도 외환이 굉장히 비교적 풍족합니다.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는 사람이든가 지난 주말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얼만큼 이렇게 굉장히 이것을 과민적으로 했습니까? 우리 외환 풍족합니다. 이런 사태에서 완충작지 이걸 시사학적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는 중동 문제, 특히 부산 엑스포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언론에서 말 한마디조차 김치현 PD가 전쟁이 아니라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의 알겠습니다. 클릭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클릭스가 중요한 게다. 이런 거에서 우리의 국익을 찾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방송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